네, 안녕하세요. 네, 대방고시학원에서 회계학을 강의하는 이윤호입니다. 오늘 학원 첫 수업이라서 굉장히 설레고 좀 떨리네요. 20년 이상 노량진에서 회계학을 강의했는데 노량진을 벗어나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요즘에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요. 강의하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전염력이 크고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오늘은 바로 이틀 전이죠. 토요일에 6월 13일에 2020년 공채 시험이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방 이 구급 공채 시험이 실시됐는데 회계학 문제를 여러분께 해설 강의를 하려고 지금 여기에 섰습니다. 먼저 출제 강평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재무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회계가 있고, 원가회계가 있어요. 근데 난이도 측면에서는 이 재무회계는 하입니다. 하.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고요. 원가는 중상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원가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출제 문항수는 제가 봤더니 원가회계 문제가 지금 B형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원가회계 문제가 14번부터 15, 그 다음에 16번, 그리고 17번, 17번까지 해서 4문제가 출제됐군요. 정부회계는 13번, 12번 2문제가 출제됐고요. 난이도는 정부회계도 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쉬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쉬운 이유가 이 재무회계 문제 중에 해외 자산 재평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고득점이 가능했을 거고요. 또 시험의 시간에 대한 압박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평이한 출제로서 선별적 난이도가 낮았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문제가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표시의 계속기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문 1번이 되게 웃기죠.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할 때 계속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바로 답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죠. 당연히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적어도 향후 12개월 이상 지속한다는 전제하에서 작성하게 돼 있죠. 자, 2번은 경영진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 중단 활동 이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는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한다. 맞는 말이고, 불확실성은 당연히 3번에 공시해야 되겠죠. 그럼 계속기업이 아닐 때는 당연히 계속기업이 아닌 이유를 또 공시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질적 특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재무회계의 질적 특성의 구조를 보면은 자,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두 가지의 근본적 질적 특성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은 목적 적합하고 충실해야만 유용하다. 유용성이 확보돼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 얘기니까 네, 옳은 설명이고, 이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 가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예측 가치 또는 피드백 가치죠. 확인 가치.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 뭐냐면 의사결정의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경영자의 이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재무제표의 정보가 예측 가치나 확인 가치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둘 다 있어도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적 합성에서 약간 떨어져서 뭐 관련이 있지만 개별 기업 측면에서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예문인 목적적 합한 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네, 당연한 말입니다. 세 번째 설명인데 이 목적적 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도와주는 네 가지의 보강적 질적성인데 비교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네, 검증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적시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해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 지문에 대한 설명이 이해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검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검증 가능성은 지금 지문에서 얘기하다시피 합리적이고 판단력 있는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성에 있어서 비록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완벽한 일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치하면 그 정보는 검증 가능해서 특히 표현 충실한 정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 가능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잘못된 설명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문은 보강적 질적 특성 네 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오류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회계 변경 가운데 회계 정책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뭐 반드시 잘 모르더라도 이건 알아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측정 방법의 변경, 이거는 회계 정책 변경이고 감가상각과 관련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했는데 이게 왜 감가상각 방법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계를 사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계가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고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효익의 소비 행태가 추정되는 겁니다. 정액법이면 효익의 소비 행태가 늘 균등하게 소비된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고, 정률법은 효익의 소비 행태가 비교적 빠르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기계의 또는 건물의 효익의 소비 행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걸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 변경이다 이렇게 했고요. 구분이 모호하다고 하면은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뉘앙스를 느껴야 되는데요.
지금 정책 변경, 추정 변경 애매하면 왜 추정 변경을 하냐면 이 정책 변경은 비교 표시 재무제표를 제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회계정보에 뭐가 상실돼요? 신뢰성이 상실돼요. 굳이 정책인지 추정인지 애매한 것을 정책으로 해서 구분이 모호한 걸 정책으로 하면은 비교 표시 재무제표 제작성해야 되죠. 따라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좀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 변경으로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비슷한 예가 있어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구분이 모호하면 무슨 단계로 보죠? 연구 단계로 봐요. 왜 연구 단계로 보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 단계는 다 비용이에요. 근데 개발 단계는 또 그것이 자산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찾아봐야 되죠. 그러면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될 수 있는 한 내부 창출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창출한 자산 영업권 인정 안 되죠. 마찬가지인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자산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지금 이해해 주시면 3번 문제도 아주 쉽게 풀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회계 정책과 추정 변경이 구분하기 어렵다면 정책으로 본다? 아닙니다.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3번은 측정 기준의 변경. 네, 정확히 정책 변경 맞는 거고요. 자, 정책 변경은 소급 적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류 수정도 수정해서 소급 제작성 수정합니다. 자, 4번. 네, 또 이론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론 문제가 4개가 계속 B형에서 나오니까 수강생이 굉장히 시간 압박이 없었을 거예요.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여기서 이제 식별 가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식별 가능이라는 것은 분리 가능하거나 또는 법적 계약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는 권리. 분리 가능하다는 것은 그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리만 판다. 팔진 못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어떤 권리가 보장돼 있다. 이것도 식별 가능한 거죠. 꼭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이 아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느냐. 자가창설을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부 창출 영업권 얘기한 거고요. 마지막, 요 설명이 틀렸는데 연구에 대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연구 개발 단계 중에 개발 단계의 지출로서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 것만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4번은 비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이 아니죠. 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오랜만에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계산 문제는 무슨 문제? 재평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재평가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 2000X1년 초에 15,000원을 지급하고 항공기를 구입했고 항공기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원이고 공정가치는 16,000이다 그랬는데요. 지금 일단 항공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원이고 자, X1년 초에 구입했다고 그랬죠? 그럼 재평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을 좀 해보면 우리가 14,000원의 항공기를 얼마로? 16,000으로 재평가합니다. 자, 이 회계 처리는
아시겠지만 누계획제거법 회계 처리를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 1,000원을 일단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은 2,000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차변에 직접적으로 지금 이 항공기를 기록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16,000원이고 남아있는 기간을 잘 모르겠는데 항공기 감가상각액이 또 2,000원인데 11,000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연도에 보면 14,000원이 된 것이 11,0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회계 처리는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 잉여금을 취소하고 2,000원이었습니다. 네, 재평가 잉여금은 자산을 사용하면서 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2,000원이 있겠고 나머지를 재평가 손실로 해서 단기 손실로 처리하겠죠. 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3,000원을 떨어뜨릴 때.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해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재평가 잉여금이 2,000원이다. 맞고요. 두 번째는 장부금액이 16,000원 내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재평가 손실이 3,000원이다. 아니죠. 재평가 손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에 인식한 잉여금 2,000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0원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 손실은 비용이다. 당연히 옳은 말이죠. 연도별 회계 처리가 해설해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금융상품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금융상품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요.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길죠? 그리고 마지막 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 지분증권, 즉 지분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상각 후 원가나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주식은 원칙적으로 다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주식 중에 일부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지정하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간단합니다. 다 단기손익이에요. 근데 회계 불일치나 어떤 문제 때문에 최초 인식 시점에 주식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다음에는 그거를 취소할 수 없다. 주식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게 채권인데요. 이 채권은 계약상의 현금 흐름, 상각 후 원가가 되거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머지 그것 둘도 아니면 전부 다 단기손익이에요. 근데 또 이 채권에서도 일부를 굳이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었는데 일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역시 지정한 다음에는 그건 변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금융상품의 분류라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재분류는 뭐냐 그러면 상각 후 원가와 기타 포괄손익이 바뀌는 거, 기타 포괄손익 단기손익이 되는 거, 상각 후 원가와 단기손익 전부 다 채권에서만 재분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시고요. 그럼 주식으로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것은 일단 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죠. 근데 재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채권은 재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6,000원짜리 지분증권을 사서 매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어쩌고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처분을 하든 뭘 하든 그 단기 순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상품인 이 지정된 주식은 사든 팔든 뭐 하든 순이익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전부 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의 풀이. 그래서 정답은 둘 다 영향이 없음 4번이 되겠죠. 차라리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한국은 X1년 초에 기계를 사서 원가 모형 감가상각하고 자료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네, 취득원가는 200만 원, 잔존가치는 20만 원. 손상이 발생해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일단 우리가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회수 가능액인데요. 회수 가능액은 다 아시다시피 맥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지금 예를 들어 사용가치는 얼마냐 그랬더니 55만 원이고 사용가치죠. 순공정가치죠. 자,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해서 당연히 순공정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 됩니다. 60만 원. 그리고 손상차손 인식 후에 장부 금액이 얼마냐 그랬는데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장부 금액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60만 원이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 회수 가능액으로 자산의 금액을 하는데 참고로 지금 현재 기계장치에 자료 주었단 말이에요. 몇 년도 자료죠? X 3년 말 손상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X1년에 취득했고 취득원가 잔존가치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X3년 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X1년 말 얼마냐 했더니 200만 원에 20만 원이고 6년이면 180만 원을 1년에 감가상각한다면 정액법이면 30만 원씩 하는 거죠. 그래서 170만 원입니다. 1000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X2년 말에 얼마냐 그랬더니 좀 떨어지죠. 얼마냐 그러면 140만 원이에요. 자, 드디어 X3년 말에 왔어요. 그러면 30만 원 또 감가하면 110만 원입니다. 근데 110만 원짜리를 60만 원으로 바꾸란 얘기죠. 그래서 손상을 인식한 후에 장부 금액은 이 110만 원이 6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110만 원이 60만 원으로 떨어지는 손상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60만 원이 되겠죠. 만일에 이 금액이 60만 원보다 작다면 그때는 함정이죠. 그런 경우 아니면 뭐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8번은 실제 재고 수량을 물어봤어요. 근데 감모 손실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감모 수량, 즉 장부상의 수량과 해서 실사 수량을 차감한 것이 감모 수량이에요. 자, 장부 수량에서 실사 수량을 차감한 것에다가 단위당 취득 원가를 곱합니다. 자, 장부 수량에서 실사 수량을 곱한 것에서 단위당 취득 원가를 곱하기 때문에 이게 감모 손실인데 이게 3만 원이에요, 지금 이 계산 금액이. 그런데 단위당 취득 원가는 또 1,000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재고자산 감모 손실 전에 장부상의 기말 재고가 20만 원이라는 얘기는 장부 수량이 200개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200개에서 뭘 빼서
1000원을 곱하면 즉 30개니까 170개가 되겠죠? 그래서 170개가 문제의 답입니다. 네, 정답은 3번이군요. 자, 다음 문제도 뭐 발생주의 순이익과 현금주의 순이익 이렇게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발생주의는 매출액에서 발생주의 매출액은 판매액이잖아요. 거기 자료 중에 7만 원짜리 상품을 얼마에 팔았다? 10만 원의 예상으로 판매했다. 그럼 매출액은 10만 원이고 매출 원가는 7만 원이에요. 그럼 발생주의상 다른 얘기가 없는데 순이익, 이익은 3만 원입니다. 근데 현금주의는 현금이 수입된 거, 현금의 지출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럼 판매 가운데에서 얼마를 회수했냐? 5만 원을 회수했거든요. 그리고 물건값 중에 3만 5천 원을 지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현금주의 현금 이익은 15,000원이에요. 그래서 현금주의 순이익은 15,000원, 그 다음에 발생주의는 3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지문이 여러분 보기에서는 네, 2번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9문제를 풀어봤는데 정말 굉장히 어떻습니까? 평이한 정도가 아니라 답이 무슨 함정이 있는 것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편하게. 자, 10번도 역시 제목의 문제로서 설명을 드려보면 한국이 X1년 1월 1일에 액면 10만 원짜리 액면이자 5년 만기 사채를 92,416원에 발행했다. 자, 회계처리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2,416원의 사채가 무슨 발행이죠? 액면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건 할인 발행입니다. 그럼 할인 발행된 사채는 어떠한 사채 할인 발행 상각을 통해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액면 금액인 10만 원으로 장부 금액을 변천시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보기 중에 1년 후의 금액이 92,416원보다 크겠죠. 그림상.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91,174원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이런 이론적 구조를 알고 있는 분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답을 계산하지 않고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회계학이 아직 선택 과목이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회계학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냈는데 초보 학생이라면 어쩔 수 없이 유효이자율법 삼각표를 그려보면요. 자, 저의 수업을 처음 듣는 분은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왜 모든 책과 이 표가 삼각표가 반대거든요. 다른 책들은 유효이자, 표시이자 이렇게 놓지만 저희는 이렇게 바꿨다. 세로축과 가로축을 바꿨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삼각구 원가죠. 처음에 92,416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의 유효이자를 보이고 있고요. 표시이자는 지금 8%예요. 삼각형이 이 둘의 차이니까. 자, X 1년 12월 31일
9,242원이 유효이자고 10% 곱하면 되고요. 8,000원이 표시이자고 1,242원이 상각액이고요. 따라서 아까 그림에 살펴봤다시피 이 사채의 새로운 상각 구원가는 1,242원만큼 증가해서 93,658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히려 뺀 금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큰 걱정 없이 답을 3번이다 하셨는데, 자, 발행부터 회계 처리를 보면 현금 92,900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맞고요. 두 번째는 이게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엔 현금과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죠. 네. 그리고 4번에 보기에 사채 만기까지 인식할 총 이자 비용은 액면 이자와 할인 발행 자금을 합한 금액, 당연히 맞습니다. 자, 원가 행태, 원가액의 문제네요. 자,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월급제로 급여를 받았다. 작업자가 받는 급여는 노무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총 생산량에 따라 작업자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면 계단 원가가. 네, 작업자가 뭐 우리가 이제 원가 행태를 계단 원가를 뭐냐 하면 여기까지는 이 정도의 인원으로 가능하다. 근데 요 수준을 넘어서면 인원 투입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원가가. 이걸 준 고정 원가, 즉 계단 원가라고 하는 거, 옳은 설명입니다. 이번에 제품 수준 원가는 제품 생산량과 무관하게 제품의 종류수, 제품 수준 원가 동일에 의해서 발생한다. 당연한, 그러니까 제품 수준 원가죠.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하는 기업에서 전부 원가에 설정하면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제품 단위당 이익은 크게 보고된다.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고정비가 10만 원이에요. 생산량이 1000개를 하면 개당 100원이고요. 10만 원의 고정비가 있는데 생산을 10,000개를 하면 10원이 돼요. 그러니까 단위당 고정비가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제품 단위당 이익이 크게 된다. 당연한 겁니다. 제품의 원가가 단위당 작아지니까 이익이 커지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참 정말 그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오늘 공개 특강을 했어요, 오전에. 그런데 사실은 공개 특강 학생들은 많이 안 왔지만 제가 원고를 6월 한 초에 5월 말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개 특강이 뭐냐,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요. 근데 오늘 강의한 그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지방직 시험 때문에 원래는 금요일에 할 건데 6월 12일 날 할 건데, 네, 6월 10 학생들이 시험 보고 하니까 6월 13일 시험이니까 6월 15일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바로 초변동 원가 계산입니다. 너무 애석합니다. 사실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제가 강의를 했어도 이걸 제 수업을 들을 여력이 없었겠죠. 지방직 준비 때문에. 네, 그런 애석한 문제입니다. 초변동 원가 계산이 뭐냐? 초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직접 노무 원가를 제품 원가로 한다? 아닙니다. 이런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애석하게 그 수업이 뒤에 있는 바람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12번, 13번은 정부 회계 문제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상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아주 쉽죠. 왜? 재무회계에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하는데 이 영업이 아니에요. 정부에게서는 무슨 활동이라고 해요? 경상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문제가 돼요. 지문, 그래서 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재무회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머지 내용은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13번 부채 평가 얘기인데요. 부채는 만기 상환가액으로 하는 거죠. 원래 부채는 평가를 할 때 만기 상환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자산은 취득 원가 또는 공정가치 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4번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유형자산과 사회 기반 시설은 공정가액으로 재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순자산 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순자산, 정부 회계에서는 자본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자산이 국가의 순자산과 지자체의 순자산이 달라요. 그럼 뭐라고 하냐? 국가는 기본 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그다음에 조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고정 순자산, 특정 순자산, 일반 순자산이죠. 그럼 제가 이걸 왜 쓰느냐? 이 조정 항목이 국가에만 존재하고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고정입니다. 이건 순자산 조정 항목이고 이 조정 항목이 뭐냐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유가증권 평가를 평가손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현금 흐름 유효 파생 평가손익인데 지금 지자체에는 조정 항목이 없잖아요. 그럼 국가는 재평가를 하고 유가증권을 공정가치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이 문제의 답은 4번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재평가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지자체에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이상 정부에게 두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제가 중하라고 한 겁니다. 반드시 공부를 그렇게 깊이 하지 않은 사람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맞추신 분은 축하드리고요. 14번 활동 원가 계산이 나왔네요. 자, 활동 원가 계산에 배분율도 주어져 있고, 네, 그럽니다. 지금 매출 총액을 물어봤는데요. 일단 제가 직접 재료비부터 써볼게요. 직접 재료비는 제시된 자료에서 보면은 6,000원이래요. 그리고 가공비, 나머지 비용 가공비거든요. 근데 가공비 배부를 하는데 기계 시간당 10원, 부품 한 개당 6원이래요. 근데 한 개의 생산에 4시간, 5개 부품이 필요하다. 그럼 100개면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자, 100단인데 4시간이고 얼마? 10원이죠. 자, 100단인데 5개의 부품에 6원이에요. 그럼 가공비 계산이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4,000원, 여기는 3,000원. 그래서 7,000원입니다. 그러면 13,000원이잖아요.
근데 매출액은 얼마에 파냐? 200원에 판대요. 매출액은 2만 원. 매출원가는 13,000원. 따라서 7,000원에 이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1번 7,000원입니다. 그리고 15번도 네,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한 한국이 동기간에 5천 단위의 제품을 생산했고 1,200원에 판매한다 뭐 나왔는데, 지금 회사가 이제 이익의 차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 그 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 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 기초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초재고에 고정비를 더하고요, 기말재고에 고정비를 차감하면 변동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원가에서. 근데 이 기업은 지금 정확히 30만 원 차이가 난대요.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으니 기초는 없을 것이고요. 이 금액이 3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말 재고에 고정비가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고정 제조 간접비를 생산량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지금 요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입니다.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 이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의 기말 수량을 곱한 것이 바로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비인데, 이 금액이 30만 원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회사가 5천 개를 지금 팔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5천 개를 생산했다. 그죠?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5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00원 아닙니까? 100원? 단위당 뭐가? 고정 제조 간접비가 100원인데 100원에 얼마를 곱해야 3천 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기말 수량이. 따라서 판매 수량은 2천 개를 파는 겁니다. 왜? 보시다시피 기초가 아무것도 없어요. 생산을 5천 개를 했어요. 판매를 얼마 했는지 기말 수량을 보면 아는데 기말 수량이 3천 개래요. 그러면 질문의 답은, 물음표는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겠죠? 2,000단이다. 자, 16번입니다. 한국이 급여 체계에, 네, 이건 16번은 단원별 출제로 봤을 때는 CVP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CVP 분석. 그래서 급여 체계를 일부 변경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판매 가격이 나오고 공원 이익률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의 체계는 변경 전이죠. 자, 먼저 총 고정비를 보면은 네, 15,000원, 21,000원, 12,000원, 48,000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위당
공원 이익은 이 회사가 100원에 파는데 공원 이익률이 60%면 6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손익분기 수량은 68이 48, 네, 얼마다? 800개가 되나요? 4,800원, 800, 8,000인가요? 네. 아닌데? 그럼 공이 4개가 되잖아요? 800개. 그렇죠? 48, 03개 맞죠? 그런데 회사의 변경 내용 급여 체계를 얘기하는데 고정비 6,000원이 자, 그러면 변경 후에는요. 이 급여가 성과급으로 바뀌거든요. 10%, 매출액의 10%, 그만큼 변동 비율이 10% 증가해서 단위당 공원이익이 50%가 공원이익률이 50%가 되니까 단위당 공원이익이 50원이 되는데 5,000원이 6,000원이 절약된다? 그럼 42,000원이죠. 그렇다면 이걸 100으로 나누면 420인데 50으로 나눴으니까 2배니까 840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손익분기점이 오히려 40단위가 증가합니다. 변경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16번 답은 1번이네요. 40단위 증가. 한편 17번이 이제 그 원가액의 마지막 문제인데 아까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5문제가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17번은 한국은 하나의 공정에서 단일 제품을 생산하며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직접 재료는 2분의 1이 공정 초에 투입된다. 그럼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여기 진척도가 50%예요. 50%까지는 이 투입 정도가 몇 프로입니까? 다 50%에 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에 이르기까지. 50%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균등하게 투입된대요. 그래서 나머지 그 구간 동안에 100%가 된다는 거죠. 근데 검사를 언제 하냐? 검사를 하는 시점은 여기 50%에 투입을 하고요. 60%에서 검사를 한대요. 그럼 60%의 상태의 재료는 60%가 된 거고 70%에 70%, 80에서는 80, 90에서는 90, 100%는 100%가 다 투입되는 거야. 재료비가. 그래서 문제가 요거부터 일단 기본적인 이해, 요걸 갖다가 또 잘못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수로. 그래서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0%에서 검사한다고 했고 기초제공품과 완성, 공손, 기말제공품 그랬는데 제가 0%라고 또 한번 해봅시다. 0%. 자, 60% 검사 시점이죠. 그리고 또 70%짜리가 하나 있네요. 70% 완성까지 이 진척도를 놓을게요. 근데 여러분 검사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기초가 30% 시점에 있었어요. 몇 개? 2,800개가요. 네, 기초는 완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00개의 완성이고요. 완성품이 10,000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7,200개가 0%에서 착수해가지고 단기 착수한 거죠.
단기 착수해서 완성된 거예요. 근데 단기 착수한 것 중에서 일부가 공손이 된 거죠. 그 공손의 숫자가 지금 2,000개입니다. 그리고 70% 단기 착수한 것 중에서 70% 시점에 있는 기말 제공품이 현재 3,000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를 통과한 물량의 숫자를 찾는 것은 검사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림상 또 검사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이렇게 검사 받기 이전이라면 완성품 전체는 검사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60% 지났잖아요. 검사 받았죠. 그래서 검사 받은 숫자가 13,000개가 되고요. 그것의 10%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3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손 2,000개 중에서 1,300이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비정상은 그것의 나머지 것이 되니까 70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00개가 지금 60% 시점에 왔을 때 제가 완성도가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0.6이잖아요. 네, 그래서 420 환산량이다 해서 네, 답을 냅니다. 비교적 시간이 좀 이해가 공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신 분은 뭐 될 텐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참 겸허하지만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네, 초변동원가 계산도 있고요. 그리고 공손품 회계도 있어요. 사실 공무원 회계와 그 짧은 책 안에 이렇게 원가액의 깊숙한 부분들을 담아서 정말 6번의 강의로 마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해내고 있습니다. 6번이 아니라 4번이죠. 4번. 근데 한 번 5회. 5회 강의로 이런 부분까지 다 다루면서 하다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수강생은 자신의 노력을 탓하지 않고 너무 어렵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문제가 제가 재무회계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지만 원가는 이렇게 까다롭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제 스펙트럼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도록 기본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문제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사실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고자 강의하는 것이지 개인의 영달이나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으려면 제가 20몇 년을 노량진에서 버티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저하고 인연이 되시면 이렇게 저를 진짜 믿으시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체면을 걸어주시고 지루해도 네, 열심히 공부하시면 저도 여러분도 서로 웃고 만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랑 같지만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웃고 만나겠죠. 18번 문제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현금 흐름표로 줬어요. 그런데 원래 이 표를 저희가 저희는 현금 흐름표를 분계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분계법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 당연히 자본이니까 대변이죠.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익이 1,000원이고 비용이 700원이고 100원이다. 이게 수익이란 말이에요. 비용. 그럼 수익은 어디에 분계되고 대변에, 비용은 어디에 분계되고 차변에. 그 결과 이거하고 똑같은 게 바로 뭐예요? 순이익 얼마죠? 300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수익과 비용의 분계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순이익 300과 똑같은 거니까 단기 순이익은 당연히 분계 방식에서 어디에 올 수밖에 없다? 네, 바로 대변에 올 수밖에 없고
현금이 증가한 것은 당연히 현금의 증가는 분기할 때 차변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이라이트 핵심이 비용이 취소될 때 어디에 와요? 비용은 차변에 나타나고 대변에 취소가 됩니다. 그럼 수익이 취소될 것들도 이쪽에 오죠. 그럼 왜 어떤 수익과 비용이 취소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영업활동이 아닌 수익과 비용이 취소돼요.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영업에 관련된 자산이 증가하면 이쪽에 쓰죠. 영업에 관련된 자산이 감소했을 때 이쪽에 쓰겠죠. 자, 영업의 자산의 부채가 감소했을 때 차변에 쓸 거예요. 영업의 부채가 증가했을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로 찾는 게 분계법이에요.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푸는 현금 흐름표를 혹시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이 있다면 좀 어렵게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수업하시다 보면 제가 수익과 비용의 취소라는 부분만 잘 기억하고 어떤 자산 부채가 영업인지만 아시면 되는데, 그럼 보겠습니다. 거기서 일단 감가상각비가 취소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역시 취소되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익 비용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유상증자는 무슨 활동? 재무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사채상환 역시 무슨 활동이죠? 재무 활동이에요. 건물 취득 무슨 활동입니까? 투자 활동입니다. 그럼 이 활동들은 전혀 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제 세 가지의 비고려 항목이 나왔고 반영할 것은 나머지 세 가지: 매출 채권 증가 15만 원, 또 매입 채무 감소 10만 원, 부채 감소, 영업 부채입니다. 재고 자산의 증가 20만 원, 영업 자산의 증가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기 순이익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원래는 당기 순이익 주지 않으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서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 아닙니까? 기존의 기출 문제도 그렇고. 그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100만 원이라고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서 차감하는 문제가 당연한 문제인데 왜 법인세 비용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과 당기 순이익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좀 비판을 제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100만 원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5만 원, 107만 원인데 여기서 차감하는 금액이 45만 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62만 원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서 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하고, 우리 또 재무회계 이제 여러분 두 문제가 이제 남았어요. 이 두 문제가 이 재무회계 교수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반전을 일으켜요. 먼저 확정급여 제도 얘기 설명했는데 19번은 내용만 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종업원이 근무를 했죠. 그래서 퇴직금이 생기죠. 그죠?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번을 잘 보세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란 종업원이 단기와 미래 기간의 근무 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상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여러분, 퇴직급여 채무는 과거에 종업원이 근무했기 때문에 생긴 거고 과거 기간에 대한 근무 용역 제공이죠. 근데 거기 지문에서 미래 기간의 근무 용역을 제공해 생긴 채무라고요? 아니, 종업원이 미래에 퇴사할지 근무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1번 보기가 의외의 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나머지 뭐 우량 회사채 시장 이자율이다, 그다음에 초과 적립액인 자산 중에 작은 금액,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3번은 확정급여자 초과 적립에 있는 경우에 순확정 급여 자산은 초과 적립액과 작은 자산인 식상한 금액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건 참 깊은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되는 확정급여 부채, 이건 단기 손익 분류 안 되는 건 늘 설명했던 거고요. 그래서 3번 같은 걸 답으로 쓰시면 안 돼요. 1번이 워낙 틀려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가 왔어요. 이 마지막 문제는 제가 그 해설을 한번 먼저 읽어 드릴게요. 자, 재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죠? 네. 재평가 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이죠. 네,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건데, 자, 외화로 측정될 때, 외화로 측정될 때는 환율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측정일, 외화 측정일 때는 재평가 일의 환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율의 변동도 역시 뭘로 처리한다? 측정하고 이것도 전부 다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타 포괄 손익은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재분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분류가 될 수 없다. 네. 그럼 여러분, 제가 20번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습니다. 정확히 읽어드리면요. 유형자산의 재평가에서 생기는 재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다. 이러한 자산이 외화로 측정될 때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평가 금액을 환산하는데, 이때 생기는 외환 차이도 기타 포괄 손익이다.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용으로 대체할 때는 절대 재분류되지 않고 단기 손익을 이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를 설명했는데, 우리가 토지를 처음에 살 때 1,0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자, 토지 취득해요. 토지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취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가격이 12,000불로 상승해요. 그럼 간단하게 2,000불이, 토지가 2,000불이 오른 거예요. 재평가 잉여금도 2,000불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2,000불은 US 달러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환율을 뭘로 쓰냐? 2,000불을 곱하기 뭐 해요? 1,040원이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환율은 재평가하는 날의 환율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기타 포괄 이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래서 이 금액이 248만 원이에요. 역시 248만 원의 재평가 이익이 생깁니다. 토지가 갑자기 1,248만 원이 됐고, 이걸 팔아요. 평가를 한 다음에
네, 처분합니다. 3월 1일 날. 그러면 현금을 저희가 1,53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토지는 얼마죠? 1,248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차이 금액이요. 252만 원, 거기에 30만 원. 282만 원이네요. 282만 원이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처분의 재평가 잉여금이고 뭐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요건 다르죠. 환율을 평가할 때 환율을 쓰느냐, 만약에 그대로 처음에 샀을 때 환율을 쓰느냐. 처음에 샀을 때는 얼마예요? 처음에 1,000원이잖아요, 환율이. 그럴 때면 2,000달러면 얼마겠어요? 환율을 2,000달러 쓰면 2,000, 지금 10,000원짜리가 12,000불이 돼. 2,000달러 올랐는데 환율을 2,000불이 올랐다. 환율을 그대로 얼마나 쓴다. 근데 이게 248만 원, 그렇게,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1,000만 원인데, 12,000에 1040을 하면 이게 1,248만 원이네요. 그래서 248만 원이 그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네. 2,000불 곱하기 1,040이 아니고, 12,000불에 40원이군요. 12,000불에 40원. 12,000불 곱하기 40원이 환율이 올랐다. 그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이렇게 48만 원이 올랐고 2,000불 올랐기 때문에 원래 금액이 1,200만 원에서 환율로 인한 게 48만 원. 그러니까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죠.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그냥 환율이 변동 없이 올랐으면 얼마예요? 12,000불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40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48만 원이 추가된다. 그래서 248만 원이다. 됐고 그걸 팔았는데 받는 게 1,530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차이가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금액 요 차이 248만 원은 뭐다? 네, 기타 포괄 손익이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요. 마지막 문제니까. 내 투자액은 1,000만 원인데 내가 1,530만 원을 받고 그 토지를 팔았다. 그렇다면 나는 530만 원의 이익을 봤다. 그런데 그 중에 기타 포괄 이익으로 처리할 것이 248만 원이고 나머지가 단기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문제가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82만 원, 3번이 되겠죠. 이 재평가 문제가 가장 난이도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쪼록 코로나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0년 6월 13일 지방직 회계학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